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05년 일본 칸다의 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아베 사다. 그녀의 집안은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다다미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팔남매 중 막내딸로 자라난 사다는 유복한 가정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듯 했지만 사실상 사다의 부모님은 늘 일에 지쳐 있었고 그러다 보니 딸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시간이 부족했죠. 사다는 어렸을 적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해도 어머니는 이 막내딸의 외모가 일찌감치 고우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노래와 악기를 배우게 하면서 예술적인 소질을 키워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즉, 그녀의 딸을 게이샤로 키우고 싶어 했던 것이죠. 게이샤는 일본 전통 기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즘 유명 연예인에 맞먹는 존재였죠. 그 영향 덕분인지 사다는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꽤나 인기를 끌었고요. 덩달아 성적으로도 또래보다 좀 조숙해서 공부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사다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15살의 나이로 자퇴를 하고 맙니다. 이후 그녀는 남자 대학생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또래보다 좀 더 조숙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던 중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이 무리 중 한 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날 15살 나이의 소녀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사다는 앞으로 자신이 결코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하면서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포자기 심정 때문이었을까요? 이후에 사다는 여러 남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도 어떻게든 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엇나갈 뿐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아버지와 친오빠가 굳은 결심을 하더니 방탕한 딸이라면서 그녀를 기생집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사다는 게이샤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노래와 악기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그저 삼류 게이샤로 전락하게 되고 그 의미는 매춘과 이어집니다. 결국 사다는 그 길을 걷다가 성병에 시달렸고 20대 청춘을 그곳에서 보내고 나서는 나이가 들어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후 음식점과 찻집 종업원 일을 시작해서 점점 돈을 모아갔고 나도 이제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사다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식당의 주인 이시다 기치조. 그 당시 아베 사다의 나이는 32살, 사장 기치조의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했을 때 상당한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려서 사랑에 빠졌고요. 순식간에 깊은 관계로 발전했죠. 아베 사다에게 그 사랑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죠. 사실 아베 사다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녀가 매춘 생활을 하던 시절에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했는데 두 사람이 오래가지 못했던 건 그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었죠. 사다는 그 남자가 이혼을 하고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랬지만 남자가 거절하면서 관계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아픔이 있던 사다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기치조를 잃게 될까 불안감을 느꼈고 점점 더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거의 매일 밤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다소 가학적인 성적 취향까지 잘 맞았던 두 사람은 전국 각지의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며칠이고 서로의 육체를 탐했죠. 한 예로 이때 사다는 기치조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네 아내는 물론이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치조는 그저 재밌어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익숙했던 거죠. 그러던 1936년 5월 11일 둘은 도쿄에 있는 만사키라는 이름의 여인숙에 투숙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5월 18일 오전 11시쯤 퇴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 안은 잠잠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여인숙 직원이 객실을 방문했고 문을 열어본 순간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투숙객이었던 남자가 침대에 누운 채 분홍색 허리끈으로 목이 졸려 숨져 있었습니다. 이불은 이미 검정색 피로 다 물들어 있었는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시신의 성기가 잘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남자의 허벅지와 이불에는 피로 쓴 문장 사다와 기치조 둘은 영원히, 그리고 남자의 왼쪽 팔에도 역시 피로 쓴 사다라는 이름이 뚜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인숙에는 두 사람이 같이 와서 투숙을 했고 남성만 사망한 상황. 그렇다면 사다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전 8시쯤 사다는 과일을 사러 간다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는 안에 남자가 자고 있으니 깨우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하고 유유히 여관을 벗어났죠. 성기절단 살인사건,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데 그 시대에는 더 어땠을까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경찰들은 인근을 샅샅이 수색하며 사다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5월 20일 인근 여인숙에서 가명으로 투숙 중인 아베 사다를 찾아냅니다. 경찰은 그곳을 급습했고 사다가 묵고 있는 방문을 열게 되는데 오히려 경찰이 당황하게 돼요. 사다가 태연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방 앞에 서 있는 경찰들을 보면서 너네 아베 사다 찾고 있냐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태연하게 말했죠. 되려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경찰이 그녀가 정말 아베 사다인지 믿기 힘들어하는 것 같자 사다는 한쪽에 놓여있는 자신의 가방을 끌고 와서는 주섬주섬 종이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려나간 시신의 몸 일부분이었죠. 경찰에 연행된 사다는 취조에 순순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술술 그날의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이 엽기적인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데요. 5월 16일 저녁 기치조와 사다는 한참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잠자리를 가지던 중에 사다가 허리끈으로 그의 목을 조르게 되는데 사실 이들은 평소에도 이런 쾌감을 즐겼기 때문에 기치조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기치조가 잠이 들게 되자 사다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살기를 담아서 허리끈으로 잠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숨이 막혀서 괴로워하던 기치조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잠시 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 기치조가 숨을 거뒀는데요. 아베 사다는 남자의 주검 옆에 몇 시간 동안 함께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스르륵 일어나서 부엌에 갔고 칼을 가져와서 그의 성기를 자르더니 잡지 표지에 그것을 싸서 가방에 넣었죠. 이후에 죽은 기치조의 팔과 허벅지 그리고 이불에다가 피로 사다와 기치조 영원히 라는 글귀도 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유히 숙소를 떠난 사다는 시내에서 쇼핑을 즐기고 영화를 보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사다에게 왜 기치조를 살해했느냐라는 이유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진술했죠. 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고 그의 전부를 원했지만 우리는 정식 부부가 아니기에 그는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안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죽인다면 어떤 여자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살해했다. 자, 그녀의 정신적인 어떤 집착은 충분히
의도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굳이 성기를 잘라야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아베 사다는 늘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가져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는 기치조를 죽인 후에 오히려 자신에게 짊어져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졌다라고 말해서 모두를 경악시켰죠. 이 엽기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일본인들은 당연히 큰 충격에 빠졌죠. 전례 없는 잔혹성 때문에 아베 사다 패닉이라고 불릴 만큼 일본 사회의 반향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일본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는데 이 엽기적인 살인마 소식이 퍼졌고 그녀가 미모의 여성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아주 황당하게도 그녀를 칭송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돼요. 사다의 빼어난 외모에 감탄을 하면서 그녀를 로맨틱한 여신으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벌어진 만사키 여인숙 그리고 사다가 붙잡혔던 그 시나가와간 여인숙은 매일같이 최고 매출을 찍게 돼요. 그야말로 인기 관광 명소가 된 거였죠.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각 신문사들은 이 사건을 설명해줌에 있어서 그 성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아니 중심이 되는 소재이니만큼 보도는 해야겠고 그렇다고 해도 그 시대상 노골적인 표현을 쓰긴 좀 그렇고 결국 고심 끝에 기사에선 국부, 하복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요. 이후에 국부라는 단어가 성기 부위를 가리키는 단어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1936년 11월 25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아베 사다의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전날부터 방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죠. 사다는 이날 법정에서 내가 마치 변태처럼 오해되고 있어서 유감인 것 같다. 내 인생에 기치조 같은 남자는 없었고 나는 그를 사랑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진 심리조사 과정에서 사다는 사디즘과 도착증 같은 정신질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정신질환이 정상 참작이 되었던 걸까요? 법원에서는 이 살인을 그저 단순 치정극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아베 사다는 징역 6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죠. 5년 후인 1941년 그녀는 일왕의 특별 사면이다 라는 명목으로 출소했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화제의 범죄자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사다는 조용히 지내려는 듯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죠. 심지어 그녀가 출소하고 이걸 주제로 한 저속한 소설까지 출판되었고요. 이걸 두고 아베 사다와 명예훼손이니 뭐니 고소까지 진행되면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출소한 뒤에 가명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결국 그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1940년대 후반에 돼서는 아베 사다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까지 만들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다 또한 차라리 이 유명세를 즐기기로 한 건지 놀랍게도 직접 연극에 출연해서 본인의 역할을 소화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죠. 연극에서 그녀는 엽기 살인범이 아닌 희대의 판무파탈로 그려집니다. 그러던 1971년 6월 어느덧 66세가 된 아베 사다는 온천에 다녀오겠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선 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도 미스테리하죠. 많은 이들이 사다의 행방을 쫓았지만 도무지 발견되지 않았고 유명세에 힘입어서 간간히 내가 아베 사다를 봤다라는 목격담이 들려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으로 일본을 뒤흔든 미모의 살인마,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죠. 사실 아베 사다는 일본에서 시대의 아이콘, 판무파탈로 여겨지면서 예술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를 모티브로 한 제작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영화인데요. 1976년에 개봉된 감각의 제국이었죠. 소설 중에는 신라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베 사다, 그녀의 이름은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아베 사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서 그녀가 정서적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 남자에 대한 증오가 있었단 거다라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기치조에 대한 독점욕, 충동성, 공격성이 모두 한데 어우러졌는데 그게 어쩌면 어렸을 적 그녀가 경험한 어떤 성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한들 살인범이 동경의 대상이 되거나 예술로 포장되어서 미화되는 일은 분명 경계해야 할 겁니다. 아베 사다, 그녀는 배우도 스타도 유명인사도 아닌 엽기적인 살인범에 불과합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